사초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이 바로 사초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초란 사관이라고 하는 관직의 신하가 왕이나 신하들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기록해 놓은 것으로, 왕이 승하하면 임시기관인 실록청을 만들어 그 사초들을 전부 모아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며 만들어진 것이 실록이었죠. 그래서 당시 사관들은 엄정한 역사의식과 강한 책임감, 그리고 공정성을 첫째로 치는 당대 엘리트들이 사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초는 왕들이 절대 볼 수 없었는데요. 왕이 사초를 보게 되면 사관들이 왕의 눈치를 보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적지 못하니 공정성이 무너지고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역사가 쓰여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사초를 본 조선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바로 연산군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사초가 아닌 아버지였던 성종의 사초를 본 것이었고, 이것도 사초 원본을 본 것이 아니라 신하가 베껴온 복사본을 본 것이었지만, 당시에 사초를 왕이 본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사초 열람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나는 연산군과 같은 폭군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연산군 이후의 왕들은 사초를 열람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초로 인해 온 조정에 피바람이 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무오사화라고 불리는 일이었는데요.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다음 왕이었던 연산군이 이극돈 등등의 신하들에게 성종의 실록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관들이 기록한 사초들을 모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성종실록 편찬의 총지휘자였던 이극돈이 김일손이라는 사관의 사초를 보게 되었는데, 이 김일손의 사초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한 내용이 엄청 많았던 것입니다. 사관들이 사초를 쓸 때 그들도 사람인지라 사관은 논한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문장에서는 자신이 따라다닌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사관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놓긴 했는데, 김일손은 공정하고 정확한 사실만을 기록해야 하는 사초에 근거도 없는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뇌피셜만으로 적거나 지인이 알려준 소문에 불과한 내용을 적기도 했고, 더 심각한 것은 개인적인 일기장 같은 것에 적어도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사초에 엄청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성종실록을 집필할 때 실록청에 있던 윤호소는 김일손의 사초는 날짜를 적어놓지 않아서 언제 이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할 정도로 개판이었죠. 그가 쓴 사초 내용에는 세조가 죽은 아들의 후궁과 간통을 했고 다른 후궁도 찝적댔다. 세조가 자신의 형수인 현덕왕후의 관을 파헤쳐 꺼내 바닷가에 버렸다. 노상군의 시체를 숲속에 버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이 없으니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다. 어느 날 한 동자가 밤에 조용히 와서 시신을 가지고 갔는데 그 뒤로 물에 버렸는지 불에 태웠는지 알 수 없다. 황보인과 김종서가 사절했다. 영흥대군의 부인 솜씨가 승려학조와 간통했다. 등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외에도 사육신이었던 이계, 박백년 등의 행적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기록해 놓기도 했으며, 수많은 근거 없는 소문이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세조의 왕위 찬탈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왕족을 능멸하고 비판적인 사초를 써놓았던 것이죠. 이 일은 단순히 김일손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실록 편찬을 주도하던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이극도는 이 일을 그냥 덮기엔 훗날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할지를 의논했는데, 유자광이 이 이야기를 듣자 이게 어떻게 머뭇거릴 일입니까? 우리는 세조대왕께 큰 은혜를 입은 몸으로써 이를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고, 김일손의 사초 내용을 연산군에게 알렸습니다. 모든 사건의 내용을 보고받은 연산군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고, 바로 김일손이 쓴 사초를 모두 가져오라 지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왕이 사초를 직접 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하들 모두 극렬히 반대했지만, 역대 왕들을 욕보이고 왕조를 능멸했으며 거의 역모에 필적하는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김일손의 사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추려서 신하들이 베껴 쓴 뒤 연산군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당연히 연산군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고 즉각 김일손을 잡아들여 직접 국문을 했는데, 김일손이 썼던 사초들의 출처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일손이 출처를 밝히며 그 사초에 대해 연루된 사람들이 하나하나 엮이게 되었고 잡혀 들어왔으며 모두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신문을 당하던 김일손은 노상군의 시신에 대한 내용을 추궁당했는데,
김종직이 단종의 일을 분개하며 조의제문을 지었고 그 내용을 사초에 넣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의제문은 김일손의 스승인 김종직이 지었는데 초나라 항우에게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한 초나라 왕 의제를 조문한다는 내용이었죠. 그건 바로 항우는 세조를 뜻하고 의제는 단종을 의미하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한다는 것은 세조의 후손이었던 예종, 성종, 연산군 모두의 정통성을 비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김일손의 증언을 계기로 유자광은 조의제문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조의제문은 계유정난을 비난하는 글이다 라고 해석하고 연산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일로 김종직의 제자들이 영모제로 엮이게 되어 모두 잡혀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무오사화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김종직의 제자들 명단 또한 김일손이 사초에다가 상세하게 적어놔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혀들어오게 되었죠. 무오사화로 인해 김일손, 권오복, 권경윤은 목과 사지가 묶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겨 찢어 죽이는 거열령에 처해졌고 그 외에도 엮여들어온 다른 사람들도 참수형을 당하거나 곤장백대 또는 유배형을 당했으며 이들 모두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은 당시 사망했었는데 묘를 파헤쳐 시체를 꺼낸 뒤 목을 잘랐던 부관참시를 당했습니다. 김종직은 자신의 어리석은 제자 때문에 이미 죽었지만 한 번 더 죽임을 당하는 능욕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실록청 관리들도 파직당하고 좌천당한 사람도 많았으며 유배를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후 유자광은 살인파였던 김종직과 김일손의 일을 다시 끄집어내 살인파 전체를 초토화시키려고 했지만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한 사관의 사초에 의해 당대 큰 세력의 한 축을 이루던 살인파 전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무오사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연산 9년인 1503년 9월 11일 창덕궁 인정전에서는 한참 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연회에 참석한 신하들에게 술을 받고 자신도 신하들에게 술을 내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예조판서 이세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던 이세저였지만 연산군이 주는 술을 연거푸 마셔댔고 그렇게 취기가 오른 이세저는 또 왕이 주는 술을 받다가 그만 용포에 술을 쏟아버리는 실수를 하고 말았죠. 이후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간 연산군은 갑자기 용포에 술을 쏟았다는 이유로 이세자를 잡아들여 국문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잡혀온 이세자는 실수로 술을 흘렸다고 했지만 연산군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4일 후에는 그를 파직시켜버렸죠. 이에 대신들은 이세자가 술도 잘 못하는데 전하께서 내리는 술은 다 받아 마셨다고 자랑까지 했을 정도였다며 단순한 실수였으니 그를 봐주라고 했지만 9월 20일이 되어서는 아예 유배형에 처해버렸습니다. 기껏 옷에 술 조금 쏟았다고 유배를 가게 되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처음에는 남쪽 끝이던 전라남도 무안으로 유배를 보내라 했다가 며칠 동안 실컷 무안으로 내려가니 다시 북쪽 끝인 함경도 온성으로 가라고 할 정도로 연산군은 그에게 묘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세자는 20여 년 전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가 사사당할 때 사약을 들고 갔던 인물이었고 이에 대신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504년 1월이 되자 연산군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세자를 유배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하는 이세자에게 술을 따라주며 이것은 네가 저번에 쏟은 술이다 라는 농담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러고 나서 2개월이 지난 3월 11일 후궁을 뽑기 위해 간택령을 내렸는데 경기도 관차에 쌓이던 홍귀달의 손녀도 후궁 후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홍귀달이 거부하면서 손녀를 궁에 보내지 못하는 이유를 글로 써서 연산군에게 보냈는데요. 이 글을 본 연산군은 막 화를 내더니 갑자기 불똥이 이상한 곳으로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번에 이세자를 제대로 벌주지 않아서 신하들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기어오른다며 급발진한 것이었죠. 그리고는 이세자를 다시 유배 보내버리면서 그의 아들과 사위들까지 모조리 곤장을 친 후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3월 20일 날 밤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이던 패비윤 씨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아버지 성종의 후궁들이던 귀인정 씨와 귀인엄 씨를 끌고 와서 직접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연산군은 귀인정 씨의 아들이자 자신의 이복 동생 이항과 이봉을 잡아오라 명했는데요. 부하들이 그 둘을 잡아오자 둘 앞에는 자루에 쌓여있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 자루에 담긴 것은 다름 아닌 귀인정 씨와 귀인엄 씨였는데요. 연산군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물리친 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자루 안에 있는 것들은 죄가 매우 큰 여자들이니 너희가 몽둥이로 때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바로 자식들 보고 어머니를 구타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겁에 질린 이양과 이봉은 몽둥이를 집어들었고, 이양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아 자루에 담긴 사람을 마구 두들겨 팼지만 이봉은 자루 안에 있는 것이 자신의 어머니인 줄 눈치채고 구타하지는 못한 채 우물쭈물하고 있었죠. 이를 본 연산군은 격하게 화를 내며 사람을 시켜 계속 폭행을 가하라 명했고, 그렇게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는 그날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선 내관들에게 귀인 정씨와 엄씨의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 젓갈을 담근 후 산과 들에 뿌려버리라 명했죠. 눈 뒤집힌 연산군의 무시무시한 행동은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개모이던 자순대비의 침소를 찾아가 검을 뽑아들고는 당장 밖으로 나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쳤죠. 그의 이런 미친 짓에 놀란 궁녀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쳐버렸고, 자순대비는 겁에 질린 채 방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중전 신씨가 그곳으로 달려와 연산군을 붙잡고 울고불고하며 말렸고, 결국 연산군은 다른 곳으로 갔죠. 그런데 그가 다른 데로 이동한 곳 또한 마찬가지로 골 때리는 장소였는데요. 연산군은 이양과 이봉 둘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인수대비가 있던 대왕대비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대비가 있는 대비전 안으로 들어간 뒤 이양을 시켜 할머니에게 술을 올리라 했고, 인수대비는 당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었는데 연산군의 강압에 못 이겨 억지로 술을 받았죠. 그리고 술을 받아 마신 인수대비에게 사랑하는 손자에게 하사하는 것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자 정신이 온전치 못하던 인수대비는 배 두 피를 연산군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인수대비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왜 죽였냐며 매우 불경한 언사를 내뱉었죠. 기록에는 불경한 언사라고만 되어 있고 그가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자 연산군의 이런 위협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인수대비는 불과 한 달 후인 4월 27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연산군이 인수대비에게 박치기를 가했다라는 이야기는 실록에는 기록이 없는 야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너무나도 살벌했던 그날 밤의 악몽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다음날 날이 밝자 이제는 신하들에 대한 피해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의 패출에 동의한 신하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찾아 죽이기 시작했죠. 사약을 전달했던 이세저에게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세저가 광주이씨라는 이유로 이극균 등의 광주이씨들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당시 이극균은 죽기 전에 자신은 나라의 크고 작은 일에 전력을 다해 섬겨왔고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죄는 하나도 없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보고받은 연산군은 크게 화내며 이극균의 8촌 이내의 친족들을 모조리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윤씨를 패하는 데에 동의했던 윤필상 역시 자살을 명했죠. 또한 이미 죽고 세상에 없던 남여운, 한명회, 정창손, 정여창, 어세겸 등은 무덤을 파 시체의 목을 잘라버리는 부관참시에 처해졌으며, 한치영은 시신의 목뿐만 아니라 온몸을 잘라버리는 부관등지를 당했습니다. 또한 어처구니 없는 점은 죽은 대신들과 친했다는 이유로 이장곤, 이은검 등이 처벌받았고, 특히 이극균과 친했던 유자광과 임사홍도 처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죠. 이 이후로도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가 폐서인 될 때 별로 관련이 없던 사람도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면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붙여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한동안 국내에서는 고문을 받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끊임이 없었죠. 또한 이세저 등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미 죽은 사람들은 뼈를 가루내어 바람에 날려버리는 쇄골표풍이라는 처벌도 했으며, 죄인들의 집을 철거한 다음 그 자리를 연못으로 만들어버리는 하가저택이라는 처벌을 내리기도 했죠. 이때 처벌을 받은 사람은 239명이었고 이 중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2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록에 의해서 세어진 피해자들 수일 뿐이지 여기 기록에 남지 않고 연좌제에 따라 처벌된 사람들까지 합하면 최대 3천여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피바람이 불고 나서 살인파, 흉고파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신하들이 죽임당했고, 유례없는 이 사태 덕분인지 연산군이 뭐라든 연일 안 된다고만 외치던 삼사와 대신들도 감히 연산군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라고만 하는 예스맨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연산군은 왕으로서의 일은 완전 내팽개친 채 사치와 향락만 일삼았고, 그렇게 조정의 창고는 텅텅 비어갔으며 결국에는 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는 왕위에서 끌어내려지게 되죠. 조선이 건국되고 처음 있었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은 훗날 갑자사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이 왕이었을 때는 언제 어떤 식으로 죽임을 당할지 신하들 입장에서는 살얼음판 같았을 것 같네요. 조선시대 최악의 폭군 연산군이 일으킨 피바람, 갑자사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연산군 11년인 1505년 조선왕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이 내시를 죽인 사건이었죠. 1505년 4월 2일, 연산군은 내시 김처선을 겨냥해 활시를 당겼고 화살은 정확히 김처선의 가슴 쪽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사실 김처선은 역무를 꾀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연산군을 해하려던 것도 아니었죠. 그는 어쩌다 왕에게 죽임을 당한 내시가 되었을까요? 조선 초 세종부터 연산군까지 총 7명의 왕을 모신 내시가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판내시 부사와 상선을 지냈던 내시 김처선이죠. 그는 세종시대의 어린 나이로 내시가 되어 입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자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문종은 그를 경상도 영해로 유배를 보내버렸죠. 시간이 흘러 단종의 왕위에 오르자 유배 중이던 김처선은 다행히 풀려나게 되었고 직첩을 돌려받아 내십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고작 2년 후 다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금성대군의 옥사에 연루되어 관직을 삭탈당하고 관노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의 명줄은 길고 질겼습니다. 어린 단종을 끌어내리고 수양대군이 왕이 되자 그는 다시 내십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태조 6년 김처선은 원종공신 3등에 추록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성실한 태도와 왕의 행차에 늦기도 해서 곤장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젊을 때까지만 해도 근면 성실하지 못했고 여러 사람의 미움을 받기 일쑤였죠. 시간이 흘러 성종이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상선의시까지 승진했던 것이죠. 하지만 김처선에게 앞으로는 없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인수대비가 병들어 눕게 되었는데 내의원 의원들과 어이까지 모두 달라붙어 좋은 약도 쓰고 침도 쓰고 했지만 전혀 병세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김처선은 정성스럽게 약을 다리고 밤낮으로 지극한 간호를 하자 하늘이 그 뜻을 알아준 것인지 인수대비의 병이 차차 낫기 시작했죠. 이후 인수대비의 병세는 많이 호전되었고 그러자 성종은 그의 공을 인정해 정의품 자원대부의 품계를 내려줬습니다. 당시 내시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높은 관직은 종의품 상선이었는데 한 단계 더 높은 품계인 정의품 자원대부까지 오른 것이죠. 시간이 지나 성종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연산군을 대신해 김처선은 3년간 성종에 능해서 실흥내시로 심효살이를 했죠. 당시 왕 대신 심효살이를 맡은 신하는 왕이 가장 신임하던 신하였는데 그 일을 김처선이 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심효살이가 끝났을 때는 연산군이 하사한 말을 타고 궁으로 돌아왔을 정도였죠. 궁으로 다시 돌아온 김처선은 공석으로 남아있었던 상선이 되었습니다. 상선 대신은 왕의 수라를 감독하는 직이었는데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상선 내시였고 이는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내시였죠. 항상 왕들은 독살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절대적으로 믿는 내시를 내시부 최고 자리인 상선에 앉혔고 그런 자리를 김처선이 도맡아 했던 것입니다. 이때 김처선은 더 이상 젊은 시절과 같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든 만큼 더 성숙해졌고 올곧은 성품을 지니게 되었죠. 그는 연산군이 이상한 짓을 할 때마다 직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연산군 또한 화를 내긴 했지만 김처선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때도 많았습니다. 갑자사화의 피바람이 운조정을 뒤덮었을 때 김처선 역시 성종 때에도 상선으로서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패비윤 씨의 죽음에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한 연산군이 그를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옥에 가두라 한 지시를 거두며 곤장 100대에 처하는 감형을 해주고 풀어주었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수라를 담당하는 상선의 자리를 맡을 사람으로 김처선 말고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감형의 사유였을 거라고 합니다. 이후로 연산군은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두르며 점점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양반의 딸이든 백성의 딸이든 기생이든 수많은 여자들을 궁으로 강제로 끌고 와 그들을 흥청이라 부르며 날마다 잔치를 벌였죠. 신하들에게는 신원패라는 것을 목에 걸고 다니게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신원패에는 입은 활을 부르는 문이여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글을 적어놓았죠. 궁 근처의 민가는 흥청의 숙소로 쓰는 건물을 짓기 위해 헐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연산군이 폭정을 일삼으면 일삼을수록 상선이었던 김처선의 고민은 깊어져 갔죠. 왕의 바로 옆에서 보필하는 상선내시로서 왕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직언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나와 가족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야 하나 그것이 문제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505년 4월 1일 김처선은 드디어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출근하기 전 그는 가족들을 불러 유언을 남기며 이 한 목숨 바쳐 주상전하의 마음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내 오늘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뒤 궁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이후에 나오는 김처선이 연산군에게 한 간언 내용은 모두 야사의 내용입니다. 실록에서는 김처선이 술을 먹고 왕을 꾸짖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야사에서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 김처선이 궁에 도착했을 때 이미 궁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음란한 춤인 처용이를 추며 술에 취해 방탕하게 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고는 왕의 앞에 나가서 말했습니다.
전하, 이 늙은 신이 여태껏 네 분의 임금을 섬겼고 병서와 사설을 대충이라도 통하였지만 복음을 돌이켜봐도 전하처럼 이토록 음란한 왕도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백성들을 생각하시어 바른 정치를 펼치시옵소서 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일순간 주인은 조용해졌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김처선의 직언에 연산군은 격분했죠. 눈 돌아간 연산군은 직접 활을 들어 김처선을 겨누며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음을 결심한 김처선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조정의 대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늙어 빠진 내시인 제가 어찌 감히 죽음을 아끼겠사옵니까? 다만 전하께서 오랫동안 보위에 계시지 못할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라고 말하니 분노한 연산군의 활을 떠난 화살은 정확히 김처선의 가슴에 박히고 말았죠. 가슴에 화살을 맞은 김처선이 계속해서 충원을 울리자 연산군은 칼을 빼어들어 김처선의 다리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김처선에게 일어나서 걸어라, 어명이다 라고 했죠. 그러자 김처선은 전하께서는 다리가 부러져도 걸음을 걸으시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연산군은 또다시 분노에 휩싸여 김처선의 혀를 잘라버렸죠. 그렇게 김처선은 망가져가던 연산군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충성을 보인 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언을 한 김처선의 충성심에 감복한 후세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만든 것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실록에는 연산군이 김처선을 죽였다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죠. 어쨌든 연산군의 분노는 이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처선의 양자인 이공신과 김처선의 칠촌까지 멸하였으며 부인 서씨와 며느리는 노비로 만들어버렸죠. 또한 김처선의 본관인 전의를 없애버림과 동시에 전의 김씨의 집성촌이던 충남 연기군 전의면도 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김처선의 부모의 묘까지 파헤쳐졌으며 김처선이 태어났던 집터를 파내어 연못으로 만들어버렸죠. 연산군의 뒤끝을 보여주는 최고는 바로 처와 선 이 두 글자의 사용을 금지시킨 것이었는데요. 모든 문서와 생활 속에서도 이 두 글자는 써서는 안 되었고 이름에 이 두 글자가 있는 사람은 이름을 바꿔 써야 했습니다. 24절기 중 하나인 처서는 조서로 바꾸게 했고 처용문은 풍등으로 이름을 바꾸었죠. 더 어이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권벌이라는 사람은 과거 시험에서 처라는 글자를 썼다는 이유로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을 취소해버린 경우도 있었으며 성공정이라는 사람은 공문서에 처자를 썼다가 고문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천만다행이었던 점은 그 공문서를 쓴 날짜가 처자를 쓰지 못하게 한 날보다 전에 쓰여진 문서라서 고문을 더 이상 받지 않고 풀려난 경우도 있죠. 연산군은 왕위에 오른 후 수많은 신하들을 죽였지만 유독 김처선에 대한 처우만 이렇게 심한 이유는 평소에 믿고 의지하던 김처선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다른 신하들은 자신을 두려워했지만 김처선은 두려워하는 기색은 하나도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했고 무력을 사용했을 때에도 전혀 기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연산군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한편으론 두려움마저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김처선이 죽고 난 후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그의 신원은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 중종은 김처선을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김처선이 연산군 앞에서 술 처먹고 주정 부리다가 죽은 걸로 치부해버린 것이죠. 중종 입장에서는 연산군이 아무리 폭군이긴 했지만 일개내시가 감히 한나라의 지존인 왕에게 폭언을 일삼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어쨌든 김처선은 이후 폭군이 되어가는 왕을 바로잡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충신이라고 재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영조는 그의 고향에 공적을 기리는 정문을 세워줬다고 하죠. 연산군은 그의 이름에 쓰인 글자를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그의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훗날 더 김처선의 이름을 드높이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내시들은 대개 왕 옆에 구부정하게 서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으로 보았는데 목숨을 걸고 충심을 다해 간언한 내시도 있었다는 게 새롭긴 하네요. 조선시대 7명의 왕을 섬겼으며 마지막은 충심을 다했던 내시 김처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